이제 단원이 또 바뀌었습니다. 네. 70%가 끝났네요. 그죠? 에너지의 발생 단원인데 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일단 발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에너지원에 따라서 발전 과정이 좀 다르죠. 그런 부분 조금 살펴볼 거고 이 단원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전기 에너지의 수송 부분입니다. 송전 과정 있죠. 근데 그게 오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변압기의 원리와 송전 과정이 있고 그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핵에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룹니다. 실제로 여러분 문제 출제되는 빈도수를 봐도 이 핵에너지가 거의 매번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만 익히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은 큰 문제점이 있죠. 한번 터지면 너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 방식이 곳곳에 소규모 발전소가 지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이 요 8단원 에너지의 발생 단원입니다. 61쪽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보죠. 요 발전기의 원리는요, 우리가 그 패러데이 법칙 할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구조는 대략 알고 있죠. 여기 자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회전자가 있죠. 브러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뒤쪽 브러쉬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고리 중에서 요 부분은 앞쪽 브러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회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회전을 하면 자기 손속이 변하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자기장 중에서 수직 성분 얘가 바뀌는 거죠. 얘가 이제 변화하니까 이 녀석이 변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자기 손속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죠. 이게 이 도성고리의 면이 이렇게 수직하게 있을 때는 자기 손속이 최대값을 가지죠. 이때는 유도 전류가 0이 됩니다. 유도 전류하고 자기 손속이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눕혀져 있을 때는 자기 손속이 0이죠. 이 순간에 유도 전류는 최대가 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패러데이 법칙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 이게 결국에 미분이죠. 미분이니까 이 자기 손속하고 이 전압하고가 이 9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의 함수가 되거든요. 그럼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그럼 사인이 최대값일 때 코사인이 최소값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유도 기전력과 이 자기 손속의 최대 최소가 이렇게 거꾸로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면 혹시 자세하게 물어볼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0이 되는 때 있죠.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0이 될 텐데 이때가 자기 손속이 최대일 때인데 이때가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뀔 때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을 때죠. 이때 이제 유도 전류는 0이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뀔 때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다시 패러데이 법칙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 과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세 개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 탑3입니다. 탑3인데 사실 수력이 이렇게 끼어 있긴 하지만 수력은 사실 참 끼어 있기가 민망한 수준으로 별로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화력하고 원자력에 의해서 우리가 전력을 생산해냅니다. 문제점은 보면 에너지원이 전부 다 수입입니다. 화석연료 다 수입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 인근 바다에서 천연가스는 조금 나오지만 대부분 수입입니다. 우라늄, 플루토늄도 이제 수입이고요. 물의 낙차는 국내산이죠. 국내산이고. 예. 뭐라고요? 아니에요. 여긴 아니죠. 예. 야, 이 상태들이 많이 안 좋네. 아침이니까 아침잠을 자는 겁니까? 5교시에는 낮잠을 자는 거고. 예. 예. 수입했어요. 예. 근데 제 처리해서 다시 써요. 예. 수입산으로 가요. 한국산으로. 그거는 마치 그런 것 같네요. 그 식재료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가공식품을 만들면 이 국산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저도 찾아봐야 되겠네. 국산하고 국내산이 또 좀 다른 표기법이라 하더라고요. 한데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원재료는 이제 돈 주고 사오는 거니까. 예. 그래 치면요, 우리가 수출 1위 품목이 석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웃기죠.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수출 1위가 석유예요. 예. 가공해서 되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화력하고 원자력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화력하고 원자력이 대부분의 발전 방식과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그 열을 내요. 열을 내면 그 열 에너지로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고압의 수증기가 생깁니다. 그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 터빈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그냥 바람개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프로펠러, 프로펠러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그 프로펠러가 최종적으로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기에 있는 코일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수력은 조금 다릅니다. 수력은 증기로 이제 터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물로 바로 돌립니다. 물을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면서 터빈을 바로 회전시킵니다. 최종 단계는 요 세 개가 원리가 똑같습니다. 최종 단계는 이 전자기 유도죠.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죠. 이게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화력, 원자력, 수력은 최종 발전 단계의 원리는 같습니다.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에도 물을 끓여가지고 결국에 터빈을 돌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력하고 수력이 비슷하죠. 수력은 물이 바로 터빈을 돌리듯이 풍력은 바람이 바로 터빈을 돌립니다. 이런 방식이고요. 이게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아닌 게 몇 개 안 돼요. 대표적인 게 태양광 발전이죠. 태양광 발전은 그 광전 효과를 이용하죠.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중에 신재생에너지에 배우는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가 이제 전자를 내어놓는 이런 반응에서부터 어째 보면 이제 화학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로부터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이런 방식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 약간 좀 상식 수준에서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하는 내용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이 전기 에너지의 수송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전력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변압기의 원리와 송전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좀 깨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스트레칭도 좀 하고요. 목도 좀 돌리고. 좀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여야 잠이 깨죠. 제가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어제 야구를 보고 와가지고, 야구가 야자보다 더 늦게 마치더구만요. 예. 실제로 봤어요. 예. 뭔가 대화가 이상해지는데. 실제로 가서 봤어요.
어제 좀 경기가 재밌었어요. 예, 7대4로 역전승했거든. LG랑. 예, LG랑 해가지고. 아, 역시 평일에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하지만 오늘은 야자 감독이라는 거. 오늘 체력을 좀 보존을 해야겠다. 원래 다음 시간에 축구를 나가야 되겠지만 예, 오늘 쉬어야 되겠어. 근데 막상 또 수업이 끝나면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예. 너희도 그러잖아. 예. 아니에요? 뭔가 잠을 깨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닥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는 그냥 그냥 초토하구만. 자, 우리 정신을 한번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전력은 역학적으로 보면 일률인데 문제는 여러분이 일률을 배우지 않았죠. 참 골치가 아픈 일인데요. 이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에너지입니다. 시간당. 그래서 영어로 파워라고 해요. 파워. 시간당 에너지가 이제 전력인데요. 이게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으로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전력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시간분의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가 총 얼마 사용했다라는 것도 뭐 중요한 값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구의 밝기 같은 경우에는 밝기가 밝다는 것은 총 사용한 에너지가 크다라기보다는 시간당 에너지가 큰 거죠. 시간당 쓰는 에너지가 클 때 전구가 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이제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양입니다. 뭐 에너지를 W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E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 일이 결국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죠. 근데 방금 얘기한 것들이 보면은 에너지가 쓰거나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분의 일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해요. 어차피 일 자체가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전제품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 에너지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니까. 그러는 측면에서 뭐 정기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기호는 여러분 크게 신경을 쓸 필요 없고요. 단위를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분의 에너지입니다. 일률은요. 그래서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를 시간의 단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줄 퍼 세컨드가 되고요. 이걸 줄여서 와트라고 합니다. 증기기관의 아버지죠. 제임스 와트.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일률의 단위를 와트라고 해요. 와트. 그래서 이건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에너지, 혹은 단위 시간당 생산하는 에너지, 혹은 단위 생산당 공급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전력이라고 합니다. 이 전력은요, 일단 기본적인 전기 에너지에서의 전력은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전류는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그냥 1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입니다. 이건 뭐 대략적으로는 상상이 가죠. 시간당 얼마나 많은 전하량이 이 도선을 통해 지나가느냐가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시간분의 전하량 단위가 되죠. 그래서 쿨롱 나누기 초가 됩니다. 이걸 줄여서 암페어라고 하는 거예요. 암페어. 그 다음에 전압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전압은 일단 전위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압은 전위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위 차인데, 이 전위라는 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정기적 위치 에너지의 줄임말입니다.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죠. 이제 전압은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인데, 근데 조금 어려운 게 그냥 에너지 차이가 아니고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예요. 요거는 뭐에 비유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질량으로 나누면 이게 등고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질량으로 나누면 높이가 같은 점은 같은 값이 되죠. 이 값이.
그래서 이게 등고선이라 볼 수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되는 게 이 전위 차이예요. 전위 차이. 그래서 이 전위 차이는 이 포텐셜 에너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전하량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이제 전위 차이인데요. 참 어려운 개념이죠. 이렇게 되면 요게 역학적으로 비유하면 전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높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차이가 있으면 이제 전류가 보통 물에 비유가 되거든요. 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에너지적으로 그 단위로 보면은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눈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줄 퍼 쿨롱이 됩니다. 줄 퍼 쿨롱. 그럼 이 전압하고 전류를 단위를 한번 곱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쿨롱이 날아가죠. 그리고 줄 퍼 세컨드가 되죠. 그래서 인율의 단위가 돼요. 인율의 단위. 그리고 줄 퍼 쿨롱을 줄여서 또 볼트라고 합니다. 이 볼타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 볼트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사실은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요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만. 이 전력입니다. 여러분 전력이 항상 시간분의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은요. 로마자로 4죠. 포 4. 미안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럴 때마다 저는 부끄럽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 꼴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V 걸 IR을 여기 집어넣으면요. 그 전력을 전압, 전류, 저항 중에서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두 개. 그럼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V하고 I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I하고 R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R하고 V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V가 없어지고 I하고 R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요 식에서 이제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I가 없어지고 R과 V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R분의 V제곱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요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랑 요거만 외웠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요.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요거 두 개만 외우고 문제 풀 때마다 대입해서 유도해서 썼어요. 그게 더 귀찮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 휴대폰 충전기 있죠? 휴대폰 충전기에 보면 전격 전압과 전격 전류로 5V 1A 요게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좀 더 친절한 데는 이 5W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전력이 되죠. 그래서 이거 5W짜리 충전기예요. 이게 보통 일반 충전기고요. 고속 충전기는 보통 5V 2A짜리를 씁니다. 10W짜리를 쓰고요. 좀 더 고속 충전기는 5V 2.4A짜리도 있어요. 이건 몇 W짜리입니까? 이거는 12W짜리죠. 그래서 요거 이 구분해서 저는요 이게 그래서 핸드폰 충전할 때는 요걸로 충전하고요. 태블릿 충전할 때는 요거나 요걸로 충전을 해요. 근데 그 구분 없이 충전하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핸드폰에 요걸로 충전하면 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속 충전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하지 않을 때는 핸드폰은 요걸로 충전하기 나아요. 요걸로.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전력이 얘가 2배니까 얘가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릴 거예요. 충전할 때는. 그러면 이제 변압기의 원리와 송전 과정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배가 고파요. 자, 변압기의 원리를 볼 텐데, 여러분 변압기의 원리가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좀 명확하게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요 회로를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요게 철심입니다.
요 철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장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화되면서. 그다음에 요 녀석은요, 이제 전압이 V1인 교류 전압 전원 장치고요. 거기에 여기 코일 하나가 연결되어 있죠. 이걸 뭐 1차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V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나중에 변압의 원리에 해당하는 공식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온 V1, V2는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V1 대 V2는 이 코일의 가문수인 N1 대 N2가 나오는데 이때 V1하고 V2의 정확한 이 표현은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1이고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2입니다. 근데 요 회로에서는 요 전원장치에 이 1차 코일 하나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전압이 곧 여기에 걸리는 전압인 거예요. 그리고 요 회로를 보면 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2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요 회로에 요 저항 한 개만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V2라고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가 V1, 여기가 V2입니다. 전압이요. 그리고 N1, N2는 이제 넘버죠, 넘버. 코일의 가문수입니다. N1, N2고요. 지금 N2가 더 크죠? 그다음에 I1, I2는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여기 화살표를 양쪽으로 한 거는 실제로 교류 전류가 그러죠. 실제로는 얘가 다 교류이기 때문에 값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대표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값. 그게 뭐 여러분은 그냥 최대값이라고 대략 생각을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예. 실제로는 좀 다른 값일 수 있는데 실효값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최대값 정도라고 대표값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변압의 원리는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이게 유도전류 아닙니다. 이건 전원장치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가 생겨요. 교류 전류가 생기는데 전류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바뀌죠. 그럼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장이 요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요 철심을 따라 똑같은 자기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만약에 I1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요 철심을 따라 전체적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요, 여기에 생기는 자기장과 여기에 생기는 자기장이 항상 같습니다. 그럼 요 철심의 단면적이 같다면 여기에 자기손속과 여기에 자기손속이 항상 같겠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두 번째 식부터 먼저 볼게요. 두 번째 식은 어떤 식이냐면 요 전류 I1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하고 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이 공식이에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도되는 기전력이니까 여기에 감긴수에다가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를 곱한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식은요,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대칭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거꾸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이 저항으로 바꿔요. 이 저항으로 바꾸고 이 부분을 전원장치로 바꿉니다. 예, 여기를 저항으로 바꾸고요. 전원장치를 떼고요. 저항으로 바꾸고 이 부분을 저항을 떼고 전원장치로 바꿉니다. 근데 이 전원장치의 전압을 V2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유도기전력이 V2가 생겼는데요. 거꾸로 V2로 전류를 만들어내면 똑같은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칭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겨서 아까 처음에 연결한 거하고 똑같은 전류가 유도전류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그 패러데이 법칙을 쓴 거예요. 거꾸로 연결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유도기전력이니까 이 부분에 감긴수를 곱한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를 곱한 겁니다. 근데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 회색으로 괄호한 값이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요거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이제 변압기의 원리에 해당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V1 대 V2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대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N1 대 N2 1차 코일의 가문수 대 2차 코일의 가문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일단 변압기의 원리는요, 전자기 유도가 하나의 큰 축이고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너지 보존입니다. 이상적인 변압기는요, 변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자기장이 그대로 여기 생기고요. 그다음에 뭐 변압하는 과정에서 이 자기 손속이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보고 이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바로 2차 회로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력은 아까 좀 전에 배웠죠. 전류하고 전압의 곱이죠. 예, 오늘 감독이라는 거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네요. 째라고요? 싫어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I1, V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전달되는 전력은 I2, V2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1차 코일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2차 코일에서 받는 전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은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뭐 요 식을 보면 뭐 I1 대 I2가 V2 대 V1이 되죠. 그럼 이건 뭐 한 번에 쓰면 이 V1 대 V2는 I2 대 I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I2 나누기 I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요렇게까지 뭐 다 등식을 세워서 기억하지는 말고요. 크게 요 두 식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요렇게 두 개를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변압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이고 싶으면 N1보다 N2를 크게 만들면 되고요. 전압을 낮추고 싶으면 N1보다 N2를 작게 만들면 됩니다. 이 송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변압이 이루어집니다. 변압이 이루어지는데 이 송전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변압기를 보면 돼요. 요 변압기는 뭐냐면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입니다. 이 발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여서 보내요. 전력을요. 결과를 먼저 얘기해주면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손실 전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을 높여서 보내고요. 근데 집에서는 그 전압을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상 변압기나 변전소, 주상 변압기는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가정으로 공급될 때는 점차 전압을 줄여가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집에 공급되는 거는 220V잖아요. 집에서 전자제품에 공급되는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은 우리가 간략화 시킵시다. 요거가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고 여기 집에 있는 변압기라고 뭐 생각을 합시다. 집에 도달하기 직전. 요거는 이제 집에 있는 선풍기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220V가 됩니다. 얘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발전소가 되고요. 이렇게 돼요. 몇 가지 이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할 건데 요 P0는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에요. 근데 여기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송전 전력이라 하기도 하고 생산 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급 전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압하는 과정에서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변압하는 과정에서는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요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제 송전선을 따라 이제 변전소나 주상 변압기로 전력이 수송되는데 이 과정에서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손실 전력이 생깁니다. 전력이. 그 손실 전력을 제한 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공급이 되겠죠. 이건 이제 가정에서 소비하는 이제 전력이 돼요. 먼저 요거부터 좀 채워볼까요?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력은요, 여기 생산된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뺀 만큼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손실 전력을 줄이면 가정에 많은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겠죠. 거꾸로 가정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손실 전력이 만약에 20이었는데 10이면은 10으로 바꾸면은 생산 전력을 80, 90으로 안 하고 80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요 내용의 최종 목적은 손실 전력을 어떻게 하면 줄이겠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일단은 또 변압의 원리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V1 대 V2는 N1 대 N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V3 대 V4는 N3 대 N4가 됩니다. 근데 발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N1보다 N2를 크게 만들어요. 그럼 전압이 V1보다 V2가 더 커지겠죠? 예. 그리고 요 변전소나 주상 변압기에서는 이제 그림에도 표현이 되어 있죠. N3가 N4보다 크죠? 그렇게 되면 전압이 더 작아집니다. 전압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이게 송전 문제를 푸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요 두 식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요 두 식. 요게는 무슨 식을 쓸 거냐면 발전소에서 변압 과정에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여기에는 뭘 쓸 거냐? 이건 단순히 그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에 대한 식을 쓸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의 여러분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 발전소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씁니다. 요게 생산 전력, 손정 전력, 공급 전력인데요. 얘는 요 회로로 보면요. 요 I1이 발전소에서 흐르는 전류고 요 I2가 송전선에서 흐르는 전류거든요. 그러니까 이 I1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죠. 그리고 I2는 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게 바로 P0입니다. 그래서 P0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굳이 I2, V2만 썼느냐? 여기서 요 V2가요. 바로 송전 전압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명확히 아십시오. 제가 송전 전압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줄게요.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송전 전압입니다. 이게 정확한 송전 전압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는 V2죠. 요게 송전 전압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요 I2를 주목하십시오. 요 I2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지만 또 어디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해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전류는요, 송전선의 손실 전력을 계산할 때의 그 연결고리가 되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요, IV로 쓸 수도 있고 I 제곱R을 쓸 수도 있고 R분의 V 제곱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 식을 쓸 거예요. I 제곱 R을 쓸 겁니다. 왜 이 식을 쓰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식을 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 중간에 있는 회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요 중간에 있는 회로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2차 코일에는요, V2라는 유도 기전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요 회로는 요 코일이 전원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압이 V2인. 그러면 전압이 V2인 전원장치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 송전선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얘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전소에 있는 1차 코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에 걸리는 전압 V2가요. 송전선에만 걸리는 전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송전 전압이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아닙니다. 요 V2 발전소의 변압기의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송전선에만 걸리는 전압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송전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변전소의 1차 코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합친 것이 V2입니다. 물론 이 합치는 방법도 사실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에요. 교류 회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IV를 쓰거나 R분의 V 제곱을 쓰면 써도 돼요. 근데 거기에 V를 이걸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을 따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은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요 I2는요. 요 식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요. 그 송전선의 저항은요. 송전선의 재질과 송전선의 단면적과 송전선의 길이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이용한 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I2는요. 결국에 요 두 식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그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변화는 이렇게 됩니다. 왜 송전 전압을 높이느냐 이런 거예요. 똑같은 전력을 보내더라도 송전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낮은 전류로 전력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송전 전압을 높이면 이 낮은 전류로 전력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송전선의 입장에서는 송전선의 저항은 안 바뀌잖아요. 한번 설치하면은 안 바뀌는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줄어드니까 이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손실 전력이 줄어들면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전력을 보내요. 똑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송전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전류는 줄인 상태에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어요. 송전선의 저항은 그대로 있는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면 이 송전선에서 열로 인해서 손실되는 열로 전환되는 전력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높여서 고전압으로 송전을 하는 겁니다. 뭐 식을 뭐 이렇게 써보기도 해요. 손실 전력은 결국에 I2의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근데 I2는 이제 요 식에서 가져옵니다. I2는 V2분의 P0죠. 그래서 요걸 뭐 공식처럼 쓰기도 하는데 저는 요거를 뭐 이렇게 기억하고 요 식을 활용하는 것을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고 그냥 요 두 식을 써서 조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요 식을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요. 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단순하게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하거나 원자력 발전소를 집 옆에 지으면 되죠. 그러면 저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전력을 줄이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어요. 아예 안 쓰면은 손실 전력도 0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전기는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찌 보면 전압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전압은 그냥 가문수 조절해서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전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손실 전력을 줄입니다. 예. 손실 전력에서 예. 거리에 대한 것은 거리에 대한 거요? 예, 거리에 대한 건 이 저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죠. 예. 그래서 문제에서도 저항이 다른 예로 나오긴 해요. 예, 좀 이따 바로 예제를 하나 볼 건데요. 요 식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송전 전압을 2배 높이면 손실 전력이 4분의 1이 되죠. 송전 전압을 3배로 높이면 손실 전력은 3분의 1이 되고요. 송전 전압을 n배로 하면 손실 전력은 n 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까먹기 전에 예를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문제에 있었던 하나의 예인데 수능 완성에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요게 두 가지 송전 과정이 있어요. 요 가에서는 공급 전력이 P0고 송전 전압이 V0인 그리고 송전선의 저항이 R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공급 전력은 똑같아요. 근데 송전 전압이 2V0인데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송전선의 저항도 2R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 뭐를 물어봤냐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비 이런 걸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얼마냐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걸 푸는 과정은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공급 전력과 손실 전력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전력은 발전소의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와 송전 전압을 곱하면 됩니다. 예, 송전 전압은 V0로 나와 있어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I가라고 임의로 두었습니다. 그다음 나에서는 생산 전력이 P0로 똑같죠? P0로 똑같고 이거는 발전소의 2차 코일이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발전소의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즉 송전 전압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요 에너지 보존식으로부터 I가와 I나의 B를 구할 수 있죠.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죠. 예, I가와 다 풀어놓고 틀리면 안 됩니다. 2대 1이죠. 2대 1입니다. 그리고 손실 전력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이죠. 그래서 가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나에서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자 발전소의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 2R 이렇게 됩니다. 약간의 요령을 알려주면요. 여기서 이걸 대입을 할 때요. I가 I나를요. 2대 1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2I로 두고 얘를 I로 두고요. 넣으면 바로 손실 전력의 B가 나오죠. 그러면 얘는 4I 제곱 R이 되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그냥 2I 제곱 R이 되죠. 그럼 4대 2, 2대 1이 되죠.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송전하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봤거든요. 다 풀어봤더니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좀 문제를 좀 쉽게 풀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이 과정을 다 통일해놨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결국에 보니까 요 두 식을 쓰면 되더라고요. 두 식을. 근데 물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물어보는 것들은 다 달라요. 문제마다. 근데 결국에는 요 식을 쓰니까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렇게 풀이 방법을 좀 정형화시키는 방법도 좋아요. 그러면 좀 다양하게 변형이 되어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뭐 요거 자체를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가문수의 비가 전압의 비라는 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전력 관계 있죠.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서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식을 여러분 잘 기억해라 그랬죠. 이 발전소에서 변압하는 과정에서는 전력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발전소의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근데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곧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고요. 그리고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송전 전압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은 I 제곱R로 구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송전선의 저항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발전소의 변압기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니까. 그래서 I 제곱 R이 되고요. 여기서 같은 전력을 보내더라도 송전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줄어드니까 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듭니다. 그럼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생각만큼 복잡한가요? 복잡하니까 반드시 오늘 내로 복습을 좀 하세요. 성전 과정을 좀 이해를 하고 뒤에 있는 문제를 좀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핵에너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